그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난 열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을 마주했다. 아내가 내 사촌 동생과 함께 있었다. 기념일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청담의 한강뷰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케이크와 꽃, 그리고 몰래 준비한 금팔찌까지 모두가 건배를 외치고 있었고 나는 단 한 사람만을 바라보았다. 지연.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레스토랑을 돌며 그녀를 찾았다. 복도 끝, 희미하게 열린 직원용 보관실. 그 안에서 나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다. 지연, 그리고 내 사촌 동생 태수. 그날 밤,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부모님은 말했다. 민서가, 그냥 덮자. 가족끼리 창피한 일 만들지 말자. 그 순간, 내게 남은 마지막 끈도 끊어졌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올해는 지연의 45번째 생일이었다. 결혼한 지 15년, 완벽하진 않았지만 버틸만 하다고 믿었다. 나는 늘 기념일을 챙기고 야근을 해도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특별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가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증명하고 싶었다. 청담의 한강뷰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했다. 라일락과 데이지색으로 맞춘 케이크, 그리고 마지막엔 몇 달 전부터 몰래 준비한 14K 금팔찌까지. 그날만큼은 우리 둘 다 웃을 줄 알았다. 모두가 건배를 외치고 지연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노래가 흘러나왔고 나는 케이크가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연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화장실에 간 줄 알았다.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테이블의 사람들에게 눈짓으로 물었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다. 불안이 가슴에 얹혔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둘러봤다. 바 근처 출입구 쪽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그때 안쪽 복도 끝에 직원용 보관실 문이 희미하게 열려 있었다. 문틈 사이로 얇은 휴대폰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 두 사람의 숨소리가 겹쳐 들렸다. 몸속에 피가 서늘하게 식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밀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지연과 태수였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스쳤고 그가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순간 귀에 들리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지연이 내 쪽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은 변명보다 빠르게 굳어버렸다. 태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말을 잃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가 곧 손을 풀었다. 이곳에서 소리치는 건 내가 지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지연이 조심스레 다가오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무슨 오해가 더 필요하지? 태수가 뭔가 중얼거리려 하자 나는 고개를 돌려 짧게 말했다. 너는 아직 나한테 말할 자격이 없어. 다시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우린 여기까지야. 차 열쇠를 쥐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왔다. 엔진 소리만 들리는 밤거리에서 나는 갈 곳도 정하지 못한 채 한참을 돌았다. 결국 멈춰선 곳은 집 근처의 24시간 분식집이었다. 라면 냄새에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 익숙한 냄새 속에서도 아무것도 시키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지연, 그리고 태수. 그 두 사람의 그림자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태수는 가족 중에서도 늘 입만 산 녀석이었다. 일도 오래 못 버티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도 늘 잘난 척했다. 그런 놈이 내 아내와 말이 안 됐다. 그보다 더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지연이었다. 내가 알던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금이 가 있었던 걸까?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지연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떴다 꺼졌다. 나 좀 만나자. 오해야. 미안해. 메시지는 점점 짧아졌고 마지막엔 제발 이러지 말자. 나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이미 선택은 끝났으니까.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이가 그러는데 너희 싸웠다며? 나는 숨도 고르지 않고 말했다. 태수랑 레스토랑에서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짧게 이따 이야기하자. 그게 전부였다. 분노도 위로도 없었다. 세상이 뒤집힌 기분이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분명한데 왜 나만 진정하라는 말을 듣는 걸까? 그날 밤 지연이 집 앞에 왔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하고 현관 앞에서 울고 있었다. 잘못했어. 한 번만 이야기하자.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태수한테 가. 너희 둘이 잘 어울리잖아.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틀 뒤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집에 좀 들러라. 할 말이 있다. 그 말투엔 이상하게 준비된 냉기가 섞여 있었다. 무언가 이미 정해진 결론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다. 식탁 위엔 아버지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오가고 있었다. 내가 문을 닫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위로도 걱정도 없었다. 그저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만 들렸다. 지연이 일로 이야기 좀 하자. 지연이와 태수 말이다. 어머니의 첫마디에 속이 비틀렸다. 잠시라도 태수가 사과했다거나 지연이 집을 정리했다는 말이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내 상상을 훌쩍 넘어섰다. 안타깝지만 세상살이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않니? 그 한마디에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런 일도 있다고요? 내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커졌다. 엄마, 그 여자가 나 몰래 태수랑 그런 짓을 한 게 그냥 흔한 일이라고요? 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리며 나를 제지했다. 흥분하지 마라. 우리도 잘못된 건 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지연이와 태수가 서로 마음이 있다면 억지로 떼어놓을 순 없잖아. 순간 웃음이 터졌다. 웃기지도 않은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왔다. 두 사람을 두둔하겠다는 거예요? 생일 파티 중에 가족 앞에서 몰래 그런 짓을 한 게 그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머니가 조심스레 내 옆에 앉았다. 누가 잘했다고 하겠니? 그래도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진심이 있다면 진심. 내가 말을 끊었다. 그건 진심이 아니라 배신이에요. 남편 몰래, 가족 몰래 숨어서 만나는 게 진심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거지도 죄가 아니겠네요. 말이 거칠어지고 숨이 가빠졌다. 혈관이 팽팽하게 당겼다. 나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짧은 한숨뿐이었다. 민서가, 이제 그만해라. 화내봐야 소용없다. 붙잡지 말고 그냥 잊어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정의가 아니라 체면이었다. 그만하자고요? 잊으라고요? 내 아내가, 내 사촌이 함께 날 짓밟았는데요. 어머니가 다급히 말했다. 우린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다들 조금만 진정했으면 해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진정하라고요? 좋아요. 지금 진정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두 사람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변명하는 사람들도 나한텐 끝이에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세게 닫자 공기가 흔들리며 목이 조여왔다. 숨이 막히는 것보다 더한 답답함이 가슴을 눌렀다. 운전대를 잡은 채로 집까지 오는 동안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내가 사촌과 바람을 피웠는데 부모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으라 했다. 그게 그들의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터질 듯 울렸다. 지연의 메시지 미안해. 한 번만 이야기하자. 그리고 부모님의 메시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할까?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들렸다. 내가 조금만 참아라. 다 지나갈 거야. 그 말들은 결국 같은 뜻이었다. 너의 상처보다 체면이 먼저다. 그때 미라가 전화를 걸어왔다. 말할 필요 없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한마디가 위로보다 더 큰 지지가 되었다. 그들이 한 짓은 추잡해. 내가 화낼 권리가 있어. 그 말 덕분에 나는 잠깐이라도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이라는 사실이 그날의 얼음 같은 공기를 조금 녹였다. 그 뒤로 나는 거리를 두었다. 일요일 저녁 식사에도 가지 않았고 부모님 전화는 대부분 받지 않았다. 다들 자기 논리로 상황을 정리했지만 나는 더는 설명할 마음도 힘도 없었다. 그들이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건 평생이 걸릴지도 몰랐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차단해 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제발 이야기 좀 해. 설명해야 해. 읽을 가치도 없는 문장들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줄이 눈에 걸렸다. 팔찌는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 선물이었으니까. 그 문장을 본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다. 선물이라고?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샀던 팔찌였다. 그녀가 좋아하던 디자인을 찾으려고 퇴근길마다 금은방을 돌았고 그걸 건네던 날 그녀는 내 눈을 보며 고마워라며 웃었다.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지금 그 팔찌는 정성의 상징이 아니라 배신의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남의 보석 매장으로 향했다. 그저 구경하는 척하며 들어섰지만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유리 진열장 뒤쪽 지연이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자 순간적으로 굳은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사준 팔찌 맡겨놨지 돌려줘.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그건 선물이었잖아. 그건 내가 내 아내였을 때의 얘기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 돌려. 매니저가 다가왔다. 지연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나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다. 내 이름과 카드 결제 내역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매니저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결국 그는 내 편을 들었다. 지연은 한 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잠시 후 짧은 발걸음 소리와 함께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상자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져가. 나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 안에는 내가 몇 달을 모아 산 그 금팔찌가 그대로 있었다. 감정이 밀려오려 했지만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매장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팔찌를 손에 쥔 채 나는 이걸 다시 내 삶의 일부로 돌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장 근처 금은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팔찌를 처분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현금이 손에 들어오자 오래 눌러왔던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 돈으로 새 노트북과 자동차 점검을 예약했다.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제발 돌아와.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다. 답할 이유가 없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행동이 너무했다. 목소리엔 실망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증거로 말할 겁니다. 며칠 후 태수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다. 내가 어쩔 셈이냐. 어른답게 해라. 나는 재생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어올 가치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지연은 끈질겼다. 전화, 문자, 심지어 다른 번호까지 이용했다. 하지만 어느 메시지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녀와의 인연을 정리했다. 이제 남은 건 정리되지 않은 것들 뿐이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였다. 지연이 늘 몰고 다니던 검정 소나타. 등록 명의도 보험도
세금 납부도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결혼 초 출퇴근길이 힘들다던 그녀를 위해 내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던 차였다. 그땐 단순히 함께 쓰는 물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차가 내 이름에 묻은 오덤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현대 서비스 센터에 근무하는 수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량 위치 조회 가능하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가 지난주에 정기 점검 맡겼더라. 내일 오전 찾으러 온대. 좋아. 그럼 그때 가서 마무리 짓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비스 센터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긴 머리, 마스크, 그리고 여전히 나를 모른 척하려는 눈빛. 그녀는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왜 여기 있어? 이 차 내 거야. 내가 타던 거잖아. 타던 거지. 내 이름으로 산 적은 없어. 나는 차량 등록증과 보험 증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혁이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지연 씨, 이건 법적으로 민석 씨 소유입니다. 차량 인수 서류 작성해야 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해?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미 이런 식으로까지 온 건 내가 먼저야. 내가 차 열쇠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낯설었다. 한때 내 옆에서 웃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그림자였다. 수혁이 조심스레 물었다. 기분 좀 괜찮냐? 나는 웃지 않았다. 괜찮을 리가 없지. 하지만 이제는 덜 불쾌하다. 그날 오후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팔찌를 처분한 날 받은 현금으로 새 노트북을 사고 차량 내부를 업그레이드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순간이었다.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또 문자가 왔다. 너 진짜 한심하다. 내 팔찌 훔쳐서 기분 좋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어떤 말을 덧붙인들 정당화될 일은 아니었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이가 그러는데 내가 너무 앙심을 품는 것 같대. 나는 피식 웃었다. 앙심이요? 바람나서 내 사촌이랑 붙어먹고 내가 사준 팔찌까지 챙겨가려던 사람이요? 그래도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고. 엄마, 제발 그 사람 편 좀 들지 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전화를 끊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가치도 없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제는 내 상처 위를 덮는 담요처럼 느껴졌다. 따뜻하지도 위로도 되지 않는. 며칠 뒤 태수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남았다. 야, 이젠 좀 어른답게 굴어라. 팔찌 하나 가지고 그러냐? 나는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불쾌했다. 이젠 그들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내 수준을 낮추는 일 같았다. 이 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인 척하는 게 역겨웠다. 팔찌를 되찾은 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이제 내가 더는 승자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었다. 이상하리만큼 통쾌했다. 그리고 다음은 자동차였다. 작년 결혼기념일에 내가 사준 검정 소나타. 보험, 세금, 등록까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가 매일 몰고 다니던 그 차를 이제 태수와 함께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친구 수혁의 전화였다. 야, 내 차 본 것 같아. 뭐라고? 남자가 가져왔는데 정비소에 맡기고 갔어. 긴 머리에 수염 좀 있고 불안해 보이더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태수였다. 그 차 그냥 두지 마. 내일 아침 내가 갈게. 내 목소리는 놀라우리만큼 차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혁이 근무하는 현대 서비스 센터로 갔다. 차량 등록증, 보험 증서, 세금 납부 내역을 모두 챙겨갔다. 수혁이 이미 사정을 상사에게 설명해뒀기에 절차는 간단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곤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이 차량은 민석 씨 소유입니다. 그는 내게 열쇠를 건넸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운전석에 앉자 익숙한 핸들 냄새가 스며들었다. 기어를 넣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바람이 묘하게 차분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내가 되찾은 자존심이었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잠시 후 메시지가 이어졌다. 왜 차를 가져갔어? 우리 그거 필요해. 너 너무 유치하다. 유치하다는 단어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한때 그 유치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아닌가. 이제 와서 유치하다고? 나는 답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기에 무심코 받았더니 익숙한 건방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너 왜 남의 차를 가져가? 그거 불법이야. 나는 느릿하게 웃었다. 남의 차, 내가 지금 타고 다닌 건 내 명이야. 보험도, 등록도, 세금도 다 내 이름이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법 좀 공부해라. 소유권이란 게 뭔지. 태수는 곧 욕설을 쏟아냈다. 애같이 굴지 마. 비겁한 놈. 나는 듣다 말고 전화를 끊었다. 일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인간과 말싸움할 이유는 없었다. 그날 밤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들었어? 태수 완전 미쳤다.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사람들한테 내가 차 훔쳐갔다고 떠들고 다닌대. 나는 피식 웃었다. 다리 2개 멀쩡하잖아. 걸어 다니면 되지. 둘이 차 없으니까 장도 못 보고 면접도 못 간다더라. 완전 꼼짝없이 묶였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렇게 세상은 천천히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중재하려 했다. 차를 가져가기 전에 미리 말했어야지. 그럼 숨기거나 망가뜨렸을 거잖아요. 나는 단호히 잘랐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지연이랑 태수가 요즘 많이 힘들대. 너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니? 나는 폰을 내려놓았다. 힘들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배신하지 않는다. 며칠 뒤 들은 소식은 통쾌했다. 태수가 부모님께 차 살 돈을 빌리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마디로 거절하셨다. 이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아마도 그제서야 부모님도 그 인간의 실체를 본 모양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세워진 검정 소나타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은근히 빛났다. 운전석에 앉자 스스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핸들을 쥘 때마다 느껴지는 감각.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의 손맛이었다. 내가 빼앗긴 게 아니라 되찾은 거야.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에게는 되찾아야 할 게 3가지가 있다. 물건, 자존심, 그리고 평온. 나는 그 셋을 모두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며칠 후 미라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너 이 소식 듣고도 안 웃을 수 있을까? 이번엔 또 뭐야? 태수 체포됐대. 뭐? 절도 혐의. 휴대폰 매장에서 몇 개 훔치다 걸렸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대. 나는 커피를 마시다 웃음이 터졌다. 휴대폰을 훔쳤다고? 응. 완전 영화처럼 잡혔대. 태수라면 그럴 줄 알았다. 아내 생일 파티 때 바람 피우고도 피해자인 척하던 인간이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미라는 사건의 전말을 다 들려줬다. 태수가 돈이 필요해서 휴대폰 매장에서 전시용 제품 몇 대를 훔치려 했다고 했다. 매장에는 CCTV가 촘촘했고 직원들도 눈썰미가 좋았다. 그가 가방에 슬쩍 넣으려던 순간 이미 2명의 직원이 출입문 앞을 막고 있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태수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나갔다. 나는 전화를 붙잡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역시 천재네, 우리 사촌. 미라가 다시 말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뭔데? 누가 보석금 냈는지 맞춰봐. 설마 엄마? 정답. 아빠까지 같이 갔대. 나는 이 말을 짚었다. 부모님은 태수가 저지른 일마다 이유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번엔 아예 구치소까지 달려가 그를 빼냈다. 지연은 현장엔 없었대. 근데 완전 난리라더라. 돈도 없고 변호사 비용까지 밀렸대. 결국 태수는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고 했다. 물론 갚을 리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그 소식은 가족 단톡방을 타고 번졌다.
누군가는 실수였을 뿐이야라며 감쌌고, 다른 친척은 CCTV 달린 매장에서 휴대폰 훔치는 놈이 어딨냐며 조롱했다. 결국 모두가 알게 됐다. 태수의 매끈한 인생은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걸. 그 와중에 지연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매장이 과잉 대응한 거래. 태수가 억울하대. 그녀는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이미 금이 간 유리처럼 그들의 인생은 바스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미라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또 뭐야? 지연이 돈 빌리러 다닌대. 변호사비랑 생활비까지 밀려서 완전 바닥났대.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묘하게 차가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다. 지연이 또 돈 빌리러 다닌대. 나는 짧게 물었다. 이번엔 누가 주냐? 주는 사람 거의 없어.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도 부탁했는데 아빠가 단호하게 거절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시원했다. 부모님도 이제야 깨달은 거다. 누군가의 잘못을 감싸준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서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그제서야 완전히 발을 뺐다. 자업자득이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나는 내 인생을 천천히 되찾고 있었다. 한때 태수를 두둔하던 친척들조차 이제는 그를 게으르고 교만한 패배자라 불렀다. 지연은 그 옆에서 함께 추락했다. 스스로 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멀찍이서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했다. 단지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다. 그 후로 한동안 연락도 말도 없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 현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석 씨,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번엔 또 뭔데요? 지연 쪽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서를 보냈어요. 그녀가 생활비를 청구하려 합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다 거의 뿜을 뻔했다. 생활비요? 불륜녀가요? 현정은 침착하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 재산분배 기록, 증거가 다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때부터 다시 법의 무대였다. 나는 차분하게 자료를 모았다. 지연이 남긴 문자, 그날의 사진, 그리고 식당에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녀는 내 아내였지만 동시에 나를 배신한 부정행위 당사자였다.